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인 역사 문화를 전공한 이은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초빙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스페인 종교재판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종교재판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갈릴레오가 자신의 주장을 에, 철회하게 된, 그죠? 그것이 이제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동서를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는 이것이 이제 종교재판소 앞에서 했다라고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종교재판은 사실은 종교재판소라는 기관이 이제 종교재판을 하는 건데 목적은 사실은 이단자와 정통 카톨릭 신앙을 구분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근대에 1478년에 종교재판소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특이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세 유럽에 종교재판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잠시 잠깐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그 이단들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종교적인 부분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교황이 임시적으로 종교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재판소가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사라지거든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물론 중세형 종교재판소가 어느 한 지역에 잠시 잠깐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대에. 자, 그리고 이것도 특이점이지만은 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3세기 이상 1834년에 폐지되니까 거의 300년 이상 존속을 했다. 스페인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페인 역사 문화의 그 영향과 흔적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스페인에서는 이 종교 재판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가톨릭 개종자예요. 요게 이제 가장 주타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역시 종교 재판의 대상자였다. 처음에 출연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는데, 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닌 민족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 아,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 살았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그 이슬람교도는 뭘까라고 하시면은, 자, 711년, 711년부터 사실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북아프리카가 이슬람화됩니다. 그걸 통해서 치고 올라와요.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여기 지금 녹색 톤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대부분의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나마 조금 남겨놓은 곳이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아스투리아스 왕국이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왕국으로 존재하진 않았고요. 기독교 세력이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험준한 산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왕국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렇죠. 후위를 모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사실상 이 에리아 땅에서 존속하게 된 그 시기, 그래서 국토를 이제 이슬람 세력이 완전히 몰아낸 그 시기는 1492년이에요. 15세기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는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이런 어떤 국토 회복 전쟁이 계속해서 이베리아 땅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독교 세력은 아까 아스투리아스 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레온 왕국도 나오고 카스티아 왕국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라곤 그리고 북쪽에 나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을 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제가 예외로 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연도를 보면은 자 아까 그 녹색 톤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녹색 톤이 그라나다를 중심에서 쪼그라들잖아요. 촉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녹색 톤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13세기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회복전쟁, 레코키스타가 종결되는 시점은 1492년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베리아 반도에 기독교 세력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사실상 13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국토회복전쟁, 스페인 말로는 레콘키스타, 레는 다시, 콘키스타는 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정복전쟁, 국토회복전쟁, 이러한 그 역사적인 현상은 사실은 스페인 중세 내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국토 회복이 사실상 13세 중반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한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같이 있어야 했던 사람들.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 신자의 스페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수 민족으로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11년부터 들어왔던 이슬람 교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살아야만 했잖아요. 중세 내내.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전쟁은 전쟁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그 종교와 그리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분위기 이것이 이제 중세 스페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나 13세기, 자, 13세 중반쯤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톨릭 중심의 이러한 세력이 강세를 보이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 세력이 영토를 차지해 가면서 가톨릭 중심의 신앙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로 발전하게 되고요.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391년. 이게 스페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폭동이야. 우발적인 폭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귀족들의 어떻게 보면 사주가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인 무인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페인 주민의 폭동이 누구를 타깃으로 그렇죠. 유대교인을 타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인데 하필이면 유대교인이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유대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 주민으로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서 탐욕스럽고 고리대음 업자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교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부정적 이미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주민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장소에서 그냥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져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가톨릭교로 개종할 거야 아니면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양자택일 그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톨릭교로 강제 개종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이제 뭐예요? 유대교 출신의 그러한 개종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그 똘레도 아마 스페인에 방문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방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똘레도를 도시 전체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역사문화 도시죠. 여러분들 이곳에 가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 특이한 흔적들을 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똘레도 대성당, 고딕 대성당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슬람 건축물 양식이 딱 보이잖아요. 이런 이슬람 건축물을 또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유대교인들이 집회를 했던 유대교인 회당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존의 어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샘플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한다면 톨레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공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관용의 이러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용납하지 않고 배타시하는 이러한 주변화시키는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꼼베르소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아까 제가 강제 개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꼼베르소 그 자체는 스페인 말로 개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강제 개종자들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개종이 아니니까 그들의 신앙이 사실은 뭐예요?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 가톨릭 신자야 이런 이제 의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스페인어로는 일반 명사인데
이 꼼베르소라고 할 때는 보통은 개종자 중에서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를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꼼베르소 문제가 대두됐다는 얘기 뭐냐면은 유대인 개종자에 대한 스페인 주민들의 반감이 많았다. 또 질시가 많았다. 왜? 잘 사니까.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잘 살아. 자, 그다음에 그전에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는 이들이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업이나 이런 이제 상업이나 이런 걸 종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금지되었던 직업군으로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직, 관직, 그리고 성직에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참만 문제시하는 거죠. 그죠? 진짜가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성직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진입을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어떤 질시와 분노가 이제 증대가 되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개종자는 색출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죠. 18세기에서 19세기 그 초반까지 살았던 프란시스코 데 고이아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종교재판소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그죠? 꽃갈 모자를 쓴 분들이 떨구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들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렇게 죄목을 하나하나 그죠? 낭독하고 또 판결을 내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재판소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연루되었다, 종교재판을 받았다. 그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 돈키호테라는 책 아시죠? 스테디셀러고 어린 아이부터 그렇죠?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인데 이 돈키호테의 등장인물 그 뭐니 뭐니 해도 돈키호테겠죠. 앞에 있는 그 끼호테님 그죠? 편력 기사. 아, 근데 편력 기사다 보니까 시종을 사실은 대동하잖아요. 그 시종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이 산초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초 판사 사실은 그냥 총부잖아요.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하층민 민중인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작품 곳곳에 여러분들은 산초 판사의 이 자부심이 아주 넘치는 이러한 발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발췌한 거는 동교대 제1부 제4편 4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뭐 중간에 얘기가 있지만 제가 점점점으로 처리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리스도 교도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 아무리 뭐예요? 위로 소급해서 올라가도 나의 조상들은 찐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개종자 아니에요. 개종자 없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스페인 사회는 이런 식으로 부그리스도교인, 이 이제 기존에 그죠? 스페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크리스티아노스 비아코스라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그리스도교인, 크리스티아노스 누에보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죠. 구분 지으면서 나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 이걸 순혈이라고 합니다. 순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족보에도 이게 연루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그 안에 개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개종자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그런 사회가 됐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유대교인 특히 그죠? 그다음에 이러한 이슬람교도인 전통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이들은 뭐예요? 주변화시키는 주류 세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교재판소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모습은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성주간이라고 해가지고 부활절을 앞두고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행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가톨릭 그쵸? 신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가톨릭 행사가 굉장히 큰데 세마나 산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신도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옷차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고이아가 그린 그 종교재판소에 막 꽃갈모자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보통은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가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신발을 신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발을 벗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는
사실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저는 참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보행하는 어떤 의미? 보행자, 참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기원을 따진다면 그렇죠. 종교 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 그죠?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 기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당시에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설치될 때 스페인의 그 정치 상황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중부에는 이 카스티아 연합 왕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동부 쪽에는 아라곤 연합 왕국, 북쪽의 나바라 왕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카스티아로 편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크게는 이제 카스티아하고 아라곤 왕국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밑에 이제 그라나다 왕국 다 이제 카스티아로 편입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카스티아 왕국을 통치하던 사람은 이사벨 1세 여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라곤 왕국을 통치하던 사람은 페르난도 2세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거든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져서 통치했어요. 이사벨은 여기 카스티아의 여왕으로서 그리고 페르난도는 뭐예요? 그렇죠. 아라곤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했고요. 서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각자의 어떤 그러한 통치 스타일 그리고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전체가 에스파냐로 묶이긴 했지만은 느슨한 연합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카스티아건 아라곤이건 구분 짓지 않고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은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전국 분포입니다. 종교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부터 유대인들, 유대인 개종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남부 쪽 세비야, 그다음에 꼬르도바, 그라나다 뭐 이런 식으로 카스티아 쪽에서 먼저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먼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뒤에 아라곤 연합 왕국에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전국 분포로 이루어졌다는 거, 통일된 하나의 기구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왕국의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신분의 구분이 없고, 누구나가 종교재판 소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재판소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마드리드 가보시면은 분명히 핫플레이스죠. 마이로 광장. 길을 걷다 보면, 솔 광장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마이로 광장으로 딱 들어서시게 되잖아요. 자, 여기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종교재판소 판결실, 이걸 아우토 데 페라고 그러거든요. 판결식이 열리던 곳이다. 물론 판결식만 열리진 않았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판결식이 열리던 곳이다. 자, 그래서 딱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사진으로만 봐도 그죠?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대대적인 어떤 그러한 준비가 있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대다수의 뭐예요? 그렇죠. 그 고귀한 신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중앙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죄수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혹은 세워놓고 이렇게 판결문을 읽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출두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종교재판소가 사실상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낙인 효과가 내가 삼베니또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꽃갈모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꽃갈모자 외에도 지금 이렇게 가운 같은 거 하나 걸쳤죠. 조끼 같은 거. 이걸 삼베니또라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이제 출두를 하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수치스러워. 이거 고개를 꼿꼿하게 들 수가 없는. 그래서 종교재판 소송이 연루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그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가문, 집안 전체에 이제 수치가 되는 족보에도 이거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예요 스페인 사회에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에 종교재판소 운영에서도 우리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비밀 보석입니다. 고발자의 이름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죠. 기탄 없이 요즘에 우리가 악성 댓글 이거 사실 굉장히 사실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밀 고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부작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소에 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의 때문에 이렇게 지목하고 그렇잖아요. 예, 뒤집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한 또 예, 공포심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종교재판소를 예, 그 처벌은 뭐냐, 종교재판 받았을 때 처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뭐 화형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형은 사실은 퍼센테이지, 전체 퍼센티상으로는 그 높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벌금이 제일 많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예, 재산 몰수. 이것도 사실은 예, 큰 형벌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판결식에 이렇게 출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투옥이라든지, 갤리선에 이제, 예, 그 노예로서, 죄수로서 이제 이렇게 몇 년간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건 뭐, 예, 뭐 개선의 여지가 없다. 예, 이러면 이제 뭐 파형. 이게 최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교재판소의 활동,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점은 이제 그 유대인 개종자인 꼼베르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출신의 개종자들, 모리스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가 이제 스페인 안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역시 개신교도 근데 스페인 출신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개신교도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 또 적용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관리가 됐으면은 사실 종교재판소의 이제 존재 그쵸 의의는 끝나는 거잖아요. 또 없어져야 맞는데 없어지지 않고 제가 15세기 초반까지 존속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종교재판소의 활동은 어떻게 어디를 향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스페인 주민들을 향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시 통제기구로 활동하게 되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무엇을 쓴 거. 이것도 이제 뭐예요? 문제가 돼서 종교재판소 법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시를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증인들이 있으면 뭐예요? 종교재판소로 소송에 연루될 수가 있고요. 저 남녀 간의 성적 일탈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결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중혼, 중혼자에 대한 사실은 이거는 세속법정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종교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관할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뭐예요? 확산되는 그죠? 영역이 확대되는 그래서 읽으면 안 되는 책 금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뭐예요? 그렇죠. 자체 검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재판소에 대한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우 종교재판소는 무조건 고문, 고문이 너무너무 끔찍해라든지 다 그냥 마녀로 지목하고 마녀 사냥이 정말 대단했어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이고요. 오히려 마녀로 지목돼서 그 재판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퍼센테이지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교재판관들 자체가 이제 회의적이었습니다. 마녀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네. 자, 그다음에 그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대해서 이런 단순화, 극단화, 요거는 아무래도 자제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고문이나 고문기구, 요거하고 스페인 종교재판소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자제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당시 세속 재판소에서도 고문을 사용했고 이런 고문기구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스페인 사회에 대한 어떤 감시기구, 억압기구, 통제기구로 활동을 했고 전반적인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말하고 읽고 쓰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배타성의 산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사람들조차도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성찰하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을 되셨기를 바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